예,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결 오늘 대법원에서 있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요. 윤나리 변호사, 호사카 유지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판결이 이제 13년이 넘어서 결론이 났는데 먼저 이 판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 일제 간점기를 불법으로 간주하여서 내려진 본격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현재까지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판결은 많이 일제 간점기를 완전히 그 불법이라고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았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윤나리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동일한 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2012년에 동일한 대법원 판결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 사건을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1억 배상을 명하니까 일본 기업이 다시 상고해서 다시 대법원에 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에 간 지 지금 5년 만에, 다시 간 지 5년 만에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판결은 지금 여러분들 요즘 국민적 관심이 가고 있는 재판 거래 대상 판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이 원래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그 2012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2012년 판결이 이제 뒤집어지지 않고 확정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하급심들이 남아있는 사건들이 꽤 유사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판결들도 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향이 바로 주죠. 바로 이 판시 취지에 따라서 하급심 판결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판결에 대한 무게감 자체가 있다 보니 일본 정부 측에서도 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끝나자마자 고노 외무상이 주일 대사를 초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나올 정도로 지금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측과 우리 측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그 일본은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제소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대로 한국 정부 쪽에서 어떤 것을 취하지 않으면 일본 쪽에서 계속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본 쪽에서 하나의 압력이고요. 그 한국 국내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뭐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쪽에서 일제 간점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죠. 일본은 합법이라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요. 어디에서 이게 또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큰 줄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대사를 초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긴급하게 초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판결에서 이런 것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까? 판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글쎄 이게 국내에서 있었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일본이 그것도 대사를 이렇게 급하게 초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 다른 위안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예. 그런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런 적이 있지만 판결을 두고 이런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뭐 주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고노에 무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무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65년도에 예. 세 가지를 빼고 다 끝났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단지 위안부 문제, 그리고 사할인 동포 문제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원폭 피해자 문제. 예.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65년도에 끝났다라는 것이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 아니냐. 예. 그게 그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러한 입장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또 연장 선상에 있는 문재인 정권도 예. 그것을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줄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요. 그러나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요. 예. 그거는 그 일부에서는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던 데서 나온 부분이니까. 예. 왜냐하면 또 조금 말씀드리면요. 예. 거기 그 65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부분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예,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예. 그거는 일본 쪽의 주장, 그러니까 그거는 배상금이 아닌 보상금 예. 혹은 독립주가금로서의 그리고 경제협력기금 예. 이런 부분에서 끝났다라는 입장이니까 예. 이것은 일제 강점기를 그 불법으로 본 게 아닌 부분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일 기본조약을 보면 예.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공일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 아직 뭐라 할까 근본적인 판결을 냈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두고 이제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65년에 이루어졌던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과의 어떤 분쟁거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청구권 협정을 그때 했죠. 예,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일단 나온 부분은 예. 그 국가 대 국가의 청구권은 다 끝났고 예. 거기에는 개인적인 청구권도 포함된다. 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일본은 개인적인 청구권도 예. 그때 다 소멸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일본 측의 즉 입장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예. 주장해 왔고 일본도 그 11년에 예. 일본 국회를 통해서 당시 일본 정부가 그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예.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국제법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본이 또 입장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리 국가 대 국가가 예. 조약을 맺어도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될 수가 없다라는 게 예.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산식인 것입니다. 예. 오히려 거기에 무게를 두고 예. 이번에 예.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상식선에서의 판결이 이제 오늘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고에서 이제 언급한 쟁점이 되는 것들 총 4가지가 짚어졌었는데 예. 그중에 이제 2가지 정도가 청구권 관련된 것이었고 또 그중에 하나가 구일본 제철을 지금의 신일철 죽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신일철 죽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여기에 대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네. 지금 그 일본이 전쟁을 패망한 이후에 그 전쟁 관련 기업들을 다 인수합병하고 그리고 전쟁의 피해 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에게 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해줍니다. 그 예.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우리 이번 사건에서 승소했던 원고들은 사실 일본에서도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해서 동일한 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예. 그 일본 법원에서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으로 되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예. 그 법은 일본법이고 그 법을 한국에 적용시키는 것은 그 일본의 전쟁 피해를 면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소형석에 반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으로만 판단하겠다고 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도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소송을 시작한 그 피해자 4분 중에 3분은 또 돌아가셨다고 예, 그렇죠. 하고 남아있는 한 분, 그러니까 오늘 잠깐 나왔습니다만 무려 이제 그 연세가 98세시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은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이 그 신일철주금 일본 기업이 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2012년에 예. 첫 번째 선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일본 기업은 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래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면 예. 65년도에 기본조약에 반하게 된다라고 예. 해서 강하게 뒤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거네요, 정부가. 예, 나서서. 그래서 일본 기업은 그 태도를 바꾼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그 제소를 했기 때문에 기업이 판단해야 되고 거기에 예. 맡겨야 되는 것인데 네네. 일본 정부가 개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어떻게 그 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지 예.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이야기도 아마 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사실 일본 정부가 또 이번에는 강하게 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조금 뒤에서 이야기를 기업들에게 하지 말라고 예. 했는데 예. 이번에는 또 정면에 나서서 예. 그 반대하겠다고 국제사법재판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어떻게 수습되는지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사례와 비교하자면 이번이 오히려 더 일본 정부 입장이 더 강경한데 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우리가 선택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법에 우리는 심판을 맡기겠다고 해버리면 뭐 당연히 결론은 이제 그들도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판결대로 일본 기업이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니까요. 우리 법원이 강제로 이걸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래 판결이라는 거는 예.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판결이 났을 때 이제 당사자가 그걸 승복을 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 절차라는 걸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이 강제 집행 절차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해주는 것인데요. 예.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 거의 일본에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일본 기업의 재산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 있다면 일본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판결에 대해서 바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 집행 판결이라는 걸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일본 법원에서. 일본 내에서 예. 집행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 받아서 그걸 통해서 강제 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법원에서 우리나라 판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허락해주는 집행 판결을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강제 집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예. 국내에서 어떻게든 그 일본 회사들을 상대로 한 예.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뭐 채권을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찾아내서 집행을 하다든지 해서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신일철주금이라는 회사가 국내에 혹 재산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국내법상 가능하나 국내법상 가능하죠. 그렇죠. 국내법상 네. 가능하나 일본에 있는 이 철주금이라는 회사의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실질적으로 어렵다. 불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법원의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법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여쭤보면 저희가 앞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하는 것도 일본이 고려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소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떤 시사점, 의미점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저보다는 오히려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응소를 하지 않으면 강제 관할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순수하게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렇고 교수님께서 좀 시사점 한번 짚어주시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는 것은 그 단독 제소도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응하지 않아도 그쪽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쪽에서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요. 그래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제소할 경우에는 상대가 나쁘다라는 것을 세계에 그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한국 쪽에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다라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사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국제적으로 많이 알리는 노력을 더 그 한국 정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강제징용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분쟁거리를 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가 제소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저도 독도 문제로 계속 그 3번,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쪽에서 한국 쪽에서 그 전혀 말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일본은 말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 제가 우리라고 할 때 한국이고요. 근데 그거는 다 그 여기서 법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아는 것입니다.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 진짜 그래도 제소한 적은 아직 없어요. 그쪽에서 거둬들이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그 일본이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일본 쪽에서 말하는 맥락에서 무너지면 또 많은 그 소송이 그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할 가능성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독도나 다른 분쟁거리나 분쟁을 붙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얘기하는 일본의 제스처는 굳이 정리하자면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건은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그래도 더 말씀드리면요. 어제 코너 외무상이 약간 의미 그 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한국 정부가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저 같은 사람은 일본이 이번에 순서 판결이 나온다고 다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나 마지막에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라는 것에 일본도 기대를 사실상 고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 자그마치 13년이 걸린 판결입니다. 그중에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상고에 자그마치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사실은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북농단 수사의 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이 재판인데요. 이 재판이 사실은 대법원에서 한 번 결정이 났었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긴 하지만 결정이 났었는데 똑같은 재판에 대해서 지금 5년이 걸렸고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하면서도 5년 동안 회부하지 않은 채 시간이 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의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 대법원 소송 규칙을 바꾼 것도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사법부 수뇌부와 그다음에 청와대 수뇌부가
김기춘 비서실장님 포함해서요. 예. 그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 재판이 더 원래도 의미심장한 재판이었지만 예. 국가가 나서서 청와대가 나서서 이것을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보다 일본 측에 이익에 더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을 정치와 서로 거래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되게 심하게 제기됐던 사건이죠. 예. 그런데 검찰이 여름쯤에 이제 이 사건이 그런 재판 거래 대상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 해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해부하고 지금 한 3, 4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것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었다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예. 5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해부된 지 3, 4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그전에도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대목이겠네요. 네. 왜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세세히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윤 변호사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요 앞으로의 어떤 사법농단 수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네네. 사실은 사법농단 수사 때문에 예. 이 재판이 이렇게 빨리 그래도 예.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오히려 이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고 그 사법부 수뇌부들이 곧 교체되지 않았으면 예. 오히려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재판으로 인해서 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도 예. 그 수사가 이 재판에 저는 오히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두고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나리 변호사님 모셨었고요.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